지난 3, 4년 동안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다 세계화하기 전이죠. 한 100년 전에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물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직접 생산을 했고 또 그 후에는 유럽 기업들 폭스바겐이나 비롯해갖고 미국에다가 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식이 이제 초기에 시작이 되다가 1970년대 정도 들어오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를 갖고 그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다시 또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은 이제 세계화 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를 보면 미국은 굉장히 많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때 우리는 우리 언론에서도 미국이 곧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너무 무역 수지 적자가 컸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걱정 안 했습니다. 왜? 그때 연구들이 된 게 인트라펌 트레이드입니다. 기업 내 교육이라는 겁니다. 미국 무역 수지 적자의 3분의 1은 미국 기업 간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지금 30년, 40년이 지났지만 큰 문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가 나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소위 저희들이 이제 인트라펌 트레이드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보면 이제 90년대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기아 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갖고 그게 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캐나다에 있던 브루먼 공장을 일부 인도로 이제 이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이미 또 90년대에 들어오면 유럽이 EU 통합이 되면서 세계의 리저널라이제이션이 많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자동차 산업 세계화 산업이라고 얘기했다가 90년대에 들어와부터는 EU 통합하고 또 나프타도 있었죠. 북미 통합 이런 식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은 세계화 산업이 아니고 지역 산업이다. 리저널라이제이션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게 이제 학문적으로 최근에 GVC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2014년에 코트라에서 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발표를 할 때 이건 학문적으로 얘기할 것이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역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20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벌써 지금 2020년인데 5년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얘기는 승용차에서 한 모델이 바뀌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현실 반영이 안 되고 대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100년 전에 얘기했던 공급망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런 완성차뿐이 아니라 결국에 서플라이어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과거 아까 닛산 얘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의 이제 게이레스 구조죠. 이게 이제 닛산의 르노로의 매각에 의해서 이게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그 전부터 이제 오픈 소싱이죠. 개방형 조달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소위 네트워크 협력으로 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산업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산업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솔직히 여기 현대차도 나와 있지만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은 독점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직 계열, 그리고 협력사들은 수직 통합적인 구조로 바뀌게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따져야겠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 솔직히 현대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위기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화위복이 됩니다. 소위 2007년에 현대차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대를 팔다가 2014년에 800만 대를 팔게 됩니다. 불과 7년 만에 2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바로 공급업체들, 부품업체들의 경쟁력입니다. 이 7년 만에 현대차를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현대차로서도 또 서플라이어들을 다변화하는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근데 외국계 3사죠. 외국계 3사의 서플라이어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현대차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2011년 되면 현대차가 양산차 업체로서는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게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14년에 800만 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동차 업체와 경쟁이 우수한 산업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것도 약간 착시였습니다. 왜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꼭지점입니다. 14년 이후부터 우리 자동차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패러다임이 금융위기 아까도 말씀 나오셨지만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는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동력 사회로 가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나오죠. 근데 전기차로 가고 자율차로 가면 이게 기초 원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추격자 전략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30년 전에 자동차 산업에는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전력 공급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없었기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고 다시 90년대 초에 또 나왔다가 그때도 소비자들이 이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자율차로 가면은 전기차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만 가지고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를 하려면 결국에 충전기가 있어야 되고 충전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전기차에서는 저희들이 뭐 영어로 트라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중융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차로 가면은 이거는 더 복잡한 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의 그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됩니다. 뭐 정부에서도 그 2000 금융위기 이후에 이러한 수직 계열,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정부에서 협업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협업법까지 만들고 또 201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장 자동차 산업에 먼저 적용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최근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 간에 협력을 안 합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 현대차가 나서서 배터리 3사하고 협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제는 산업 생태계가 변하는구나.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좀 지난 얘기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시면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제 확장세는 이미 2013년부터 둔화돼서 2017년에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저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지역화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화라고 하면 동북아 3국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 일단은 일본에서 작년에 수출을 중단해 버렸죠. 그리고 요 올해는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이 중단됐습니다. 3개국 간의 협력이 될 것 같지만 과거부터 보면은 이 3개국 간의 산업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경쟁 구조지 협력 구조가 상당히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일본에 거의 지금 수출 못 합니다, 자동차. 투자하지도 못했고. 근데 대신 또 중국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오버카파시티가 상당히 심합니다. 270만 대까지 갔다가 지금 70만 대를 줄여서 200만 대를 갖고 있는데 올해 100만 대도 못 팝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좀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빼자, 또 인도네시아로 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보면 저희들도 뭐 에이펙이나 이런 오토다이로그를 1년에 2번씩 가는데 이게 이미 일본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동북아에서 지금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일본은 그 자동차를 과거에 1300만 대 이상 생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900만 대 쪽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올 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랑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과 동남아에 약 400만 대씩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더 이상 확장을 안 하는데 뭘 했냐면 3년 전에 현지화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R&D부터 시작해갖고 완결형 공급망을 동남아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계속 확장세입니다.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만 약 2천만 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조달이 중단되면 동남아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 동남아에도 똑같은 그 차종을 만드는 부품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리저널 밸류 체인에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 지금 당연히 뭐 동남아로 가는 거는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인도네시아에 지금 23만 대 공장, 그다음 베트남에 지금 소규모 공장을 뭐 10만 대로 늘리고 해봤자 이게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일본의 서플라이어들이 과연 우리 현대자동차에 어떠한 그러한 공급 전략을 가지고 갈 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면 공급망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은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듀크 대학하고도 세미나 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많이 연구하는 쪽이라고. 근데 그쪽 학자들이 와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을 연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기업 내부 거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래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문적으로는 교육 통계를 가지고 하지만 이건 너무 늦은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 거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부하고 지금 작업이 시작됐는데 뭐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래 관계를 하려면은 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누가 뭘 만들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이 생기는 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연기관차들이라는 거죠. 내연기관차에 대한 공급업체들이죠. 근데 앞으로 미래차,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장부품 쪽입니다. 근데 이 전장부품 쪽에는 우리가 뭐 작년에도 정부에서 미래차 전략 10월에 발표할 때 앞으로 전장부품을 굉장히 크게 육성하겠다 한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작년에 발표할 때 전체 현대차 기준으로 8,000개 공급업체 중에 전장부품 업체가 약 333개, 4% 정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시 요 최근에 다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니까 자동차에서 전장부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도요다가 1차 협력업체 중에서 약 270개가 전장부품 업체입니다. 그 미래차에 있어서 지금은 도요다가 약간 주춤주춤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공급업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래차에서 약간 밀렸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앞서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동력에서는 지금 중국을 넣느냐 빼느냐 해서 4위 내지 5위 정도 합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액티브 지분 인수해갖고 지금 세계 6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요다보다 앞서갑니다. 제가 2월 달에 도요다 한국 사장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도요다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전기차 때문에 큰일 났다. 하이브리드에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에서 2025년에 50만 대밖에 못한다. 그 얘기 있고 며칠 있다, 일주일 후에 있다가 일본 언론에서 그걸 보도했습니다. 도요다 2025년에 50만 대밖에 못한다. 근데 우리는 100만 대 합니다. 그럼 전기차에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현대차가 처음으로 도요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차에서도 지금 도요다보다 앞섰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이제 서플라이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그런 공급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서플라이어들의 고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 하반기 들어부터는 상당히 아래로부터의 위기가 올 겁니다. 이미 뭐 제가 전국을 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오늘도 제가 끝나고 전주를 내려갑니다. 그럼 가서 보면은 이틀 정도밖에 가도 못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많이 하는 데가 3, 4일입니다.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 물량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 또 현대차 최근에 다 현지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호무역주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가를 계속 절감하려면은 국내에서 모든 거를 뭐 우리가 부품을 해외 기재에 수입해 갖고 하기는 굉장히 지금 힘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품업체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업체들의. 첫째가 우리가 R&D를 안 합니다. 현대차가 그동안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그냥 R&D 안 해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R&D 그 18년에, 지금 18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인데 17년까지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R&D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18년부터 어려우니까 R&D부터 줄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품업체에서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에 저희들이 추산한 거는 3만 5천 명 감원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자동차 산업이 40만 명인데 부품업체에서만 약 3만 5천 명이 갔다는 거는 완성차까지 합치면 4만 명입니다. 10%가 이미 이제 감원을 됐고 그렇다면 이거 복원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먼저 줄이는 데가 R&D 파트입니다. 부품업체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품질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아실 겁니다.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결국 부품에서도 품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원가 전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커봤자 뭐 4, 5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쪼개놓습니다. 합쳐놓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만 많고 이게 대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계별로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업체 13개 됩니다. 근데 항상 통계는 6개입니다. 그 6개 중에서 4개가 현대차 계열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경쟁력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도 엔지니어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11만 4천 명입니다. 1년 사이에 독일은 14,000명의 엔지니어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의 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매출액 대비 R&D 투자를 얘기하는 집약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1년에 R&D 자동차에서 49조 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8조 5천억 정도 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이게 누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교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와 같이 현대차가 지금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째, 제가 5월 5일 날 포드 CTO 치프 오브 스태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이스라엘만 자꾸 우러러보고 있느냐. 자기가 여러 번 다녀봐도 한국에도 굉장히 우수한 업체들, 잠재력 있는 업체들이 많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GM 글로벌 그 구매팀의 그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 현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대로 좀 성장할 것 같다. 이제 드디어 한국 기업들도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자기네들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미래차 분야에서는 잠재력이 있고 또 이런 쪽에서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로컬 밸류 체인을 더 강화해야 되고 이것을 그 동남아 연간 어떻게 리저널 밸류 체인을 더 강화할 것인가 또 중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리드 앤 러스트라는 책을 번역해서 수석 부회장님한테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는 앰비덱스트러스 조직이라고 그래서 양손자 조직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130년 만에 최대 격변기라고 역대 전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환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혁신 기업으로서 되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책을 그걸 얘기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주장 중에 하나가 오른손은 기존 사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기존 사업에서 낭비 제거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왼손은 기존 자원이나 아니면 새로운 자원들을 투입해서 혁신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 산업을 운영하는 발굴하고 찾아내는 쪽을 같이 해야 되니까 오른손의 역할은 관리자 역할, 왼손의 역할은 경영자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게 그 책의 주요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안에 조직 자체가 경영자의 영역이 있고 관리자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CEO의 영역이라 하는 부분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구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고 저도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제가 관리자 역할로 많이 돌아간 건 아니다. 경영자 역할들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니까 GVC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큰 얘기는 이양구 박사님께서 많이 해주셨고 상당히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GVC 관점보다는 GSC 그러니까 서프라이 체인 공급망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자동차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한 20% 정도 작년보다 수요, 한 2천만 대 정도가 작년보다 수요가 적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행태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행태라든가 그 다음 구매 행태도 많이 변하고 있고 선호도 많이 변하고 있는 이런 수요 측에 대해서도 이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원상차 업체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얘기하는 공급망의 어떤 재편, 공급망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하나의 큰 추세인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라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하게 좀 진행이 될 건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것들은 그 연결된 세계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글로벌 팬데믹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탈세계화, 반세계화라든가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가 크게 확산이 됐고 사람하고 물건의 이동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좀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 글로벌 단위로 사업을 하는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겠지만은 밸류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서프라이 체인 자체,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길고 복잡한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생산 및 소비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그 공장의 스마트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밸류체인의 디지털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재편이란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자체가 복잡하고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을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취약성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편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 방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공급의 어떤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존에 해왔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리스크 완화를 통해서 어떻게 안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해낼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재고 최소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 단일 기업에 대한 발주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조달 전략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안정성만 측면만 강조한다 그런다면은 안전재고의 어떤 증가라든가 복수발주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균형 있게 성취해낼 수 있을까가 지금 현재 완성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첫 번째가 이 리저널, 그러니까 지역 완결형 공급 체계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강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곳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급망의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국제화시켜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파급되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 경우에 최근같이 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장의 어떤 시장의 변화나 소비자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의 유연성하고 보건성을 좀 높여야 되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품 표준화, 그다음 공용화를 통해서 유사시에 부품 간 대체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 부품을 지역별로 또는 업체별로 분산화시키는,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특정 지역의 고공방 붕괴 시에 빨리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복원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디지털화라는 것을 가속화시켜서 그 부품업체의 관리의 어떤 가시화라든가 그 다음에 위기 발생 시에 위기의 어떤 신속한 파악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성, 민첩성도 상당히 중요한 이 향후에 기업들의 민첩성 확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경쟁력 측면에서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품업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부품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국내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 유동성이라든가 지원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거점을 글로벌 모공장화 시키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저희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커넥티비티라든가 전동화에 있어서 국내 내수 시장이라는 부분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이 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 국내 시장이 좀 완충 역할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충격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어떤 생산기지의 모공장화, 머더팩토리의 개념으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부품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업체들을 좀 대규모시키는 이런 상황들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동화로의 어떤 이행 과정에서 부품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은 발생할 걸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품업체를 좀 대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체인의 디지털화, 공급망의 디지털화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계기로 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스마트 공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원격 서비스가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 있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화와 연계된 어떤 역량이란 것들을 확보할 필요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경쟁력 보완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품업체의 어떤 이 디지털 역량 또는 R&D의 어떤 역량과 인력과 관련돼서 이 확보를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전기차 부분, 특히 이모빌리티 쪽에 관련해서 기술 벤처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플랫폼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화제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이 지금 이제 전기차로의 대변혁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어려움을 갖다가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대안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후변화라는 키워드 속에 발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70년도 선진국이나 선진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향후 이대로 지속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1970년대는 저희 나라 자동차가 막 시작될 때죠. 근데 이 이제 시작된 기후변화가 1990년도 말에 막 도쿄 어정서나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갖고 실시가 되었는데, 이 협약이 실제적으로 발의가 되어서 탄소세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게 올해부터 저희 나라도 해당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2030년이나 40년 정도가 가면은 지금 현재 부품 소재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50%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뉴스밖에 안 들려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자,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가면은 보통 이제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부품들이 내연기관에서 한 2,000개 정도 부품이 되는데, 전기차로 가면은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가 중소기업도 할 수 있지 않냐는 또 새로운 희망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원가 절감이나 수출 마케팅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라는 악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좀 현실적인 입장에 놓였습니다. R&D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이제 고용이나 그런 것들을 유지할 방법을 갖다가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인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 조금의 현재의 지원 정책을 저희들 입장으로 조금 바꾼다 그러면은 조금 저희들이 활로를 찾는데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R&D를 갖다가 중소기업이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년 활동을 갖다가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기술 벤처를 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특허 기술 이전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그걸 발판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현실과는 좀 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것들이 중소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스타트에서 줄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화가 되고 나서 뭐 로열티나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하면은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여러 쪽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럼 기업도 그런 협업 관계에서 지속적인 R&D를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안건이고,
두 번째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학이나 기관들에 그렇게 참여한 연구원들을 조금 현실적인 기업에 연구력이 없는 쪽으로 좀 인턴십이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순환제를 실시한다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김기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은 최고 힘든 게 마케팅입니다.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후속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을 했는데 독자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갈 수 없는 해외 시장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점들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코트라나 무역협회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문을 노크를 하고 있는데 최대 관점이 하나가 차를 이해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다른 쪽 산업재 쪽으로 많은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 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차를 좀 적절히 이해하고 부품들을 더더욱 이해하고 해주는 마케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순환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별 TP나 여러 가지 단체들을 갖다가 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중소기업을 모아서 좀 제품을 제작하고 전문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컨택할 수 있는 R&D의 좀 순환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작은 희망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의 변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정책하면서 자동차 뒤에 업종마다 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GVC 변화를 얘기할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의 GVC 상태에서 그 지난번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로 촉발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에서 지금 현재의 GVC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시켜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게 그 단기적인 GVC의 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까지 가면 이제 언택트 얘기 나오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 컨택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언택트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서플라이 체인서부터 그 다음에 이게 판매망, 유통망 전반적으로 어떻게 언택트를 엮을까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하나의 숙제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 그 자료로 드린 거는 그 중에서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가 드렸고요. 근데 그게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지금 있는 내연기관 중심의 GVC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GVC가 또 어떻게 바뀌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오늘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럼 저거는 지금 자동차에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하고요. 그래서 가치사슬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아주 초단기적인 이 코로나 때의 GVC 변화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그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미래차라는 관점에서 또 GVC를 어떻게 재편할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이한구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GVC를 논의할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2000년 중반서부터 이제 모듈 생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나 만도와 같은 중간 그룹의 저희 엄브렐러 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품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직 계열화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현대차가 또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이 그룹이 또 해외에 나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그 도요타나 사실은 그 독일 차 같은 경우는 아예 글로벌 서싱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글로벌망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현대차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망이. 다만 그 전속률이 좀 떨어지면서 옛날에는
그 우리가 부품업계 전속률이 이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오히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국내에서 거꾸로 이제 글로벌 서칭에 참여하면서 좀 이제 조금 이제 또 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정부가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트 업체는 어차피 해외에 나가더라고 저희가 해보니까 이 가전 같은 경우가 2005년 제 기억에 따르면 2005년도에 그 수출 1,000억 불 넘어가지고 저희가 그날을 전자의 날로 했는데 지금 이제 1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세트 업체들 다 나가고 전자라는 게 핵심 반도체 몇 개 빼놓고는 다 조립 중심이기 때문에 가전 산업 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있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현대차한테 제가 국내에 좀 공장 더 만들어서 해서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아까 리저널화라고 얘기했지만 공장이 어차피 이제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현대차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국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국내 고용을 유지하고 국내 부가가치가 많이 국내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롤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GVC 체제에서 어떤 가치 사슬을 국내에 가져갈 수 있느냐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동안 해보니 그 자동차 산업하고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두 산업인데요. 그 소재단서부터 완제품단까지 국내에서 모든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선 산업하고 그 자동차 산업 밖에 안 남은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다 해외에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어찌됐든 두 산업은 국내에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GVC가 이 밸류체인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유지될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출은행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산업은행하고도 하고 해서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R&D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고 뭐 현대차 있으면 심지어는 자동차 국내에서 팔려고 개소세도 인하해주고 전기차 팔려고 보조금도 해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특혜를 받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동성 공급하면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하고 금융위하고 협의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특정 업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WTO 규정상도 특정 업종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지원해주는데 왜 맨날 자동차는 가져와서 특정 업종 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국내에 제일 많으니까 해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국내에 다 남아있고 그 정점에 이제 현대기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현대기아를 지원해서 그 지원의 이 가치가 국내에 다 남아있도록 이렇게 그 지원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그 지역별 TP도 얘기하고 부품 기업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저희 부품 기업 저희가 그 정부 R&D 구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 세트 전체에 대한 R&D 대기업이 해야 될 부분은 대기업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고 정부 R&D는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에서 맡아야 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요즘 R&D를 많이 합니다. 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품업계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경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항상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저희도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점점 프로그램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 또 이모빌리티도 말씀하셨지만 이모빌리티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대중화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더 부족하게 항상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 결론은 저희가 이 밸류체인 변화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런 세 단의 모든 밸류체인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저히 대응이 안 돼서 자동차과가 인원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미래자동차과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 2개로 제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과가 거의 9기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정부도
중요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